네, 버스와 주식의 공통점에 저희가 얘기를 해봤는데 네. 주식은 참 여러 가지에 비유되기도 해요. 그렇죠. 뭐 가장 흔한 인생에 비유가 비유되는 경우가 인생. 많죠. 그다음에 뭐 숲. 숲. 예, 숲에서 비유를 하기도 하고. 근데 버스와 주식의 비유는 김종규 대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예,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뭐 지금 조금 전에 오셨기 때문에 좀 당황스럽겠지만 예. 뭐 그래도 재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버스와 주식의 공통점이 뭐가 있을까요? 글쎄요, 떠나고 난 다음에 그 후행성으로 좀 막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겠죠. 저 버스 탔으면 언제쯤 도착할 텐데. 오. 그러니까 주식도 마찬가지죠. 야, 이거 많이 올라간 뒤에 이렇게 보면서, 야, 저거 언제쯤 샀으면은 이렇게 됐을 텐데. 네. 후행성 부분이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저기 심리 투자자님이 네. 재밌는 거 올려주셨네요. 버스하고 주식하고의 공통점. 졸다가 내릴 때를 놓친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매도 시점을 놓칠 수 있다는 망설이다가. 거죠. 예. 그리고 버스와 지하철과 주식 공통점도 생각이 났습니다. 뭐예요? 꽉 찬 버스나 지하철은 그냥 보내는 게 유리할 때가 많습니다. 뒤에 빈 차가 오는 경우가 많아요. 편하게 탈 수 있습니다. 아, 근데 버스와 종목이랑 비교했을 때 보면 아무래도 여유도 필요할 것 같고요. 기다림도 필요하고 또 그렇습니다. 과감하게 내릴 때, 탈 때를 결정을 잘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하네요. 자, 오늘 사연의 주인공도 이제 만나볼 시간이 됐는데 저희가 어제요, 이 300만 원으로 5천만 원 만드신 분의 사연을 소개해드렸잖아요. 전화가 난리가 났어요. 이분을 좀 만나고 싶다. 어떻게 하셨는지. 예, 이분과 대화를 하고 싶다. 이런 전화가 많이 왔는데 오늘은요, 오늘도 놀라지 성공 마세요. 네, 당입니다. 놀라지 마세요. 2천만 원으로 3억 8천만 원을 만드셨다고 합니다. 오늘은 왠지 좀 그 부러움을 떠나서 좀 반발과 시기와 근데 이 시기와 질투를 피하시기 위해서인지 네. 더 높은 수익을 바라서 파생 상품에 들어가셨다가요. 현재 손실이 70%라고. 아이고 앞엔 낚시였군요. 그러게요. 예. 어쨌든 우여곡절을 겪은 이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목소리가 상당히 좋으시네요. 감사합니다. 아니 제가 그 개인 신상을 조금 봤는데 나이도 조금 아직 젊으시죠? 예, 올해 어떻게 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올해 30살 됐습니다. 아유 동생 네. 올해 30이세요? 저보다 아우님이시네요. 그럼 결혼도 안 하셨겠네요? 예, 예. 그리고 직업도 지금 어디서 일을 하시죠? 지금은 중소기업에서 연구원으로 계시고 예. 주식 연구를 하시는 건 아니시고요. 네, 아닙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2천만 원 가지고 예, 2천만 원 가지고 3억 8천만 원을 만드셨는데 파생을 또 하셔가지고 손실이 네네. 나셨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러면 처음에는 종목만 하신 거죠, 주식만. 네, 맞습니다. 그럼 2천만 원 가지고 3억 8천을 주식으로 몇 년 동안 네. 어떻게 모으신 거예요? 한 1년 정도 공부를 하고요. 네. 1년 공부를 하시고 2004년도 정도에 들어가서 예, 2004년 그 정도 만든 건 한 3년 정도 걸렸습니다. 3년 동안에 2천만 원으로 3억 8천만 몇 원을 배죠? 만드셨군요. 29배인데요. 와. 2,900%. 혹시 뭐 급등주 따라잡기, 뭐 상한가 따라잡기 이런 거 하셨나요? 그런 건 성격상 잘 못하고, 네. 운이 좋게 급등을 편승했던 뭐 10연상 같은 걸 한 2번 정도 어떤 종목이었을까요? 그 종목들이? 우리 기술이요. 네? 우리 기술이요. 우리 기술. 그럼 이제 일단은 주식 투자는 건전하게 하셨어요. 예, 운도 잘 따라주셨고. 근데 문제가 또 여기서 발생하네요. 그 이후에 파생은 왜 하신 거예요? 저는 이제 오랜 기간 좀 투자를 하는 가치 투자 스타일인데, 예. 주위에서들 그런 좀 고수익이나 네. 단기에 좀 수익이 크게 날 수 있다라고 해서 처음에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들어가게 됐죠. 아니, 2천만 원으로 3억 8천 원을 만드셨으면 그것도 고수익인데 네. 도대체 목표 금액이 얼마셨어요? 얼마나 더 고수익을 올리고 싶으셨어요? 그때는 한 99억 정도 벌어보자. 99억? 네네. 100억은 차마 내가 미안해서 안 돼. 99억. 99억. 2천만 원으로요.
뭐, 네, 사람 꿈은 크게 가져야죠. 네네. 아니 3억 8천만 해도 정말 대단한 건데 너무 아깝다. 제 생각에는 3억 8천 되셨을 때 장가를 가셨으면 딱 좋았을 텐데. 예. 그럼 지금 얼마나 남은 겁니까? 투자 자금이? 네, 지금은 투자 자금이 한 3천만 원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1,000만 원 아직 3천만 50% 이익 구간에 계세요. 아, 네. 네. 뭐 그러니까 추가로 뭐 자금이 더 투입되거나 그런 건 아니시죠? 예, 중간에 거의 빼셨었거나 음. 다시 투자했어도 그 수익금에서 거의 들어갔기 때문에요. 네. 예. 근데 이제 파생도 종류가 많거든요. 예. 요즘에는 파생도 종류가 많은데 선물 쪽 하셨나요? 옵션 쪽 하셨나요? 아니면 뭐 다른 거 ELW나 뭐 이런 거 하셨나요? 예, 옵션을 처음에 손을 댔었고요. 아, 옵션. 예. 그 다음에 ELW도 조금. ELW. 오늘 때마침 전화 잘 주셨네요. 오늘 ELW 전문가 임정두 대표님 나와 계신데 네, 궁금한 점 하나만 직접 여쭤보실래요? 아, 그럴까요? 예. 예, 뭐. 직접 한번 통화를 해보시죠, 한번 윤정수 해보시죠. 대표께서. 네, 예.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그 예, ELW를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뭐 ELW 매매함에 있어서 가장 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제일 궁금한 게, 예, 그, 델타하고 페리티의 관계에서, 예, 그게 항상 좀 높은 가격이어야지만 좋은 종목인 건지, 예, 그리고 변동성이라는 게 예, 반드시 그 종목을 찾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지 그게 사실 알고 싶거든요. 예. 오, 전문 용어가 나오시는 겁니까? 공부를 좀 하시긴 하신 것 같아요. 네, 뭐 답변은 조금 이따가 예. 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저희가 질문 접수를 했고요. 네, ELW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계속 공부하시고 요즘도 계속 그 거래를 하시나요? ELW를? 아, 다 손실이 나서 매매는 안 하고 있고요. 공부만 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특별히 이제 ELW에 관심도 있으시고 전화를 주셨으니까 윤정수 대표께서 오늘 네. 이분에게 이 ELW 쓰신 책 있잖아요. 네, 그거 직접 한번 드리면 어떨까요? 사인해서. 네, 알겠습니다. 두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오늘 얘기 잘 들었고요. 그 2천만 원에서 3억 8천이 됐을 때의 기쁨, 또 파생에 손을 대서 또 단시간에 뭐 잃었을 때 그 속상함 다 경험을 하셨는데 마지막으로 이런 경험을 겪으시면서 어떤 소감을 느끼셨는지만 좀 전해주실래요? 아, 욕심내지 않고 자기 원칙을 지키고 매매를 한다면 반드시 기간이 길어진다고 해도 그 보답은 분명히 주어지는 곳이 주식시장인 것 같습니다. 네. 아, 굉장히 침착하시고 나이에 그러게요. 비해서 다시 2억으로 99억을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기운 내십시오. 네, 예, 전화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아, 이분은 그 연구원이긴 하신데 환경 관련된 회사에서 연구원. 나이는 30밖에 안 되셨는데 제가 좀 숙연해지네요. 굉장히 침착하시고 그 속상한 경험이잖아요. 3억 8천이 그렇죠. 파생으로 3천이 남았다. 예. 그런데도 굉장히 덤덤하세요. 뭐, 저도 뭐 창피한 얘기지만은, 저희 고객분들 중에서 이제 그, 2007년도에 네. 1,000만 원 가지고 한 14억 정도 되셨다가, 음. 그게 없어지는 기간이 불과 3개월 동안에 14억이 다 없어졌어요. ELW 때문에요? 그렇죠. 파생 상품 때문에. 파생이 참 예. 위험해요. 우리가 예. 이제 서브프라임 얘기하지만은 사실상 그 서브프라임 자체, 그러니까 전체 모기지가 12억 5천억 불 정도 되거든요. 네. 거기에서 유발된 파생 상품이 한 60억 불 정도 됩니다. 60조 달러 정도. 그렇기 때문에 이 파생 때문에 이제 그 글로벌 경기 자체도 어려워진 건데 이런 그 파생에 대해서 처음에 접근하실 때는 참 어찌 보면 재밌어요. 이번에도 이제 만기일 주간으로 놓고 말씀을 드린다면은 하루의 등락폭 자체가 만기 전 3일 동안에 저점 대비해서 하루에 한 7배씩 등락이 나왔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제 얼떨결에 모르고 들어갔다가 하루 7배 만에 수익이 난다. 그러면은 조금 전에 사연 주신 분께서도 수익 나신 금액을 한순간에 파생해서 다 없었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수익은 쉽게 날 수 있지만 그만큼 리스크가 어마어마하게 크다. 그러니까 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딱 들어맞는 시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조금 전에도 이제 뭐 책자 말씀을 해주셨지만 아예 파생을 안 해보신 분들은 아예 건들지도 않는 게 오히려 좋다. 그리고 이제 파생을 하시는 분들도 공부를 좀 하시는 게 맞고요. 그래서 이제 질문 주신 내용이 있는데 페리티와 델타 이런 부분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손익분기점, 손익분기율, 네. 뭐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 놓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델타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델타라는 부분에 대한 이해를 짤막하게만 말씀드린다면은 델타 가격이 높으면 높을수록 행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뭐 델타가 ELW에서 또 옵션에서 0.5 그럼 행사 가능성은 50%. 50% 예. 예. 그래서 1에 가까울수록 그 행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페리티라는 것 자체도 어느 정도의 내재 가치를 가지고 있냐 요 차이거든요. 예. 근데 델타는 지금 변동성이 확대되어 있는 시장에서는 0.4 이상짜리가 그나마 안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델타는 변동성에 따라 항상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렇죠. 잘 보셔야 되잖아요. 네, 예. 항상 이제 바뀌는데 예. 가장 뭐 단순하게 보시는 게 행사 가능성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예. 기초자산의 주가가 올라가거나 또 시장의 지수를 기초자산도 한다라고 하면 시장이 이제 올라서거나 했을 때는 콜 상품이 델타가 높아지죠. 그렇죠. 높아질수록 레버리지는 좀 낮아지게 돼 있는데 네. 그렇다 좀 치더라도 같은 조건이면은 델타가 높은 상품. 그리고 이제 변동성을 한번 질문을 주셨어요. 근데 변동성 같은 경우에는 기관 투자자도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이제 LP와 그리고 마케터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LP 같은 경우는 순수하게 말 그대로 해지를 하는, 그러니까 증권사 내부에서 이제 ELW를 판매를 했다. 네. 해지를 하는 분들을 말하고요. 그리고 마케터라는 분들은 말 그대로 우리 증권사의 ELW가 더 좋습니다라는 거를 홍보하시는 분들이에요. 하시는 분들이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우리 거 좋다. 근데 이제 최근에 들어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친했던 증권사긴 한데, 네. 한 분이 강연에 오셔서 질문을 주셨어요. 거래량이 많으면 좋다고 하는데 진짜 맞느냐? 거래량은 전혀 상관이 아예 상관이 예. 없습니다. 아예 상관이 없고요. 근데 그 증권사에서 그렇게 무료 강연에서 얘기한 이유는 비싸게 팔면서 거래량이 이제 수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쫓아 들어가거든요. 좋아 보이니까. 네, 좋아 보이니까.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ELW 상품이 많이 판매가 되겠죠? 네. 그렇게 되면 가격을 뚝 떨어뜨려 버려요. 판매된 이후에. 예. 뭐 H증권사가 그런 경우인데. 예. 하여간에 거래량은 상관이 없고, 질문 내용 주신 내재 변동성. 같은 조건이면은 내재 변동성이 낮은 상품이 그렇죠. 그 상품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월등하게. 그리고 좀 안전하죠. 안전하게. 예. 그러니까 빠질 때 덜 빠지고 오를 때는 수익이 더 납니다. 네. 그래서 뭐 마케터 분들이 얘기하는 거는 내재 변동성 필요 없다. 유지만 해주면 된다. 근데 그분은 판매를 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실제 관리하는 사람들은요. 판매가 되고 난 다음에 변동성 다 죽여버려요. 그럼 원래부터 변동성이 좀 낮게 프리미엄이 적어서 더 이상 죽일 수 없는 상품 이런 상품을 선택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뭐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면은 ELW 상품에서 꼭 지켜보셔야 될 부분은요. 먼저 델타 부분은 0.4 이상 행사 가능성이 높은 그런 상품. 두 번째로는 내재 변동성은 똑같은 조건이라면은 변동성이 낮은 거. 그쵸, 그리고 네. 잔존일수는 일단 100일 이상 돼야 되겠고요. 100일 이상은 예, 해야죠. 그리고 레버리지는 3배 미만짜리는 들어가실 필요가 없죠. 그렇죠. 오히려 3배 미만이라면 신용을 들어가시는 게 난데 방송에서 보시면서 야 신용 그 무서운 걸 하라고 그러냐. ELW는 더 무섭습니다. 최고 위험 상품으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오히려 이제 레버리지 효과 자체도 3배 미만짜리는 아예 접근을 안 하시는 게 오히려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시장 상황 낙폭이 뭐 크게는 떨어지지 않았습니다만은 만회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코스피가 1400이 무너졌죠. 1396점. 몇 번째인가요? 이게 뭐 거의 셀 수도 없습니다. 그렇죠? 계속 그 1400에서 왔다 하는 거 같아요. 제가 뭐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네. 1400에 딱 그 아래 위로 중력이 작용하는 게 아닐까. 그렇죠. 뭐 그만큼 안차기도 힘들고 예전에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 바닥에서 올라오는 속도도 있지만은 고점에서부터 밀려 떨어질 때 작년 10월 말 기준. 그러니까 2007년 7월 그리고 또 2007년 11월부터 해서 쭉 밀려 떨어질 때 매물벽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가장 그 매물이 90% 이상 쌓여 있는 게 1390포인트 이상에서부터 90%가 쌓여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지금까지 그 밑에서는 사실 매물이 적었기 때문에 급하게 올라왔다라고 한다면 예. 지금부터 1400 안착되고 1500, 1600을 내려면은 그만큼의 모멘텀이 있어야 된다. 매물을 다 소화할 수 그렇죠. 있는. 예. 아무래도 이제 그 MSCI 상륙지수 편입도 사실상 좀 물 건너가 있는 그런 상태가 되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어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오늘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강하게 방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이제 그 장 막판에 많이 돌려놨거든요. 네.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 똑같은 그 지수의 흐름이 나왔었던 국가가 대만과 항상 정도가 될 수 있겠어요. 예. 근데 이제 대만 같은 경우는 2주 전 주반부터 해서 급격하게 조정. 그리고 어제 그 대만의 하락률은 4%에 달했습니다. 근데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그게 그다지 연동이 안 됐고요. 그러니까 어제 또 이제 상대적으로 또 방어를 했었던 최근에 강세를 탔던 니케이 지수 같은 경우에도 오늘은 네. 2%의 급락. 네. 그 상대적으로 어제 또 이제 홍콩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잘 방어를 했어요. 네. 근데 이제 마감에 유럽 때문에 같이 연동돼서 한 2% 하락을 했는데 오늘 항생이 오히려 또 이제 3%의 하락.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방어를 같이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똑같이 움직였다가 남들 조정받을 때는 지금 뭐 외국인도 양매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네. 방어 이 부분은 아무래도 뭐 한미 정상회담 이런 심리적인 요인도 있지 않나. 네. 근데 그것이 지나고 나면 과연 좀 어떻게 될까 좀 부담이 되고요. 예. 일단 뭐 지표들 맨날 보여드리니까 지표 한번 살펴보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표 오늘은 좀 작게 갖고 나왔습니다. 5가지 가지고 나왔는데요. 일단 이번 주에 나올 그 일정 부분부터 보겠습니다. 이미 이제 발표가 된 부분은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 제조업 지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NAHB 주택시장 그 지수인데 심리적인 영향을 많이 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오늘 저녁부터 해서 생산자 물가 지수 등이 나오고 이번 주에 역시 이제 뭐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 이걸 또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나와 있는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 보시면은 예상치를 크게 하회를 했어요. 그러네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이걸 핑계 삼아서 이제 뭐 미국 증시도 조정을 받고 21선까지 좀 밀려 있거든요. 근데 미국이나 유럽이 21선을 이탈하는 흐름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달러가 강세로 전환이 되면서 이머징 마켓이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국내 증시도 지금 상대적으로 반응하는 측면 이러한 부분이 무너져 버릴 수도 있다. 염두에 두셔야 되겠고요. 네. 그다음에 NAHB 주택시장 지수 발표치인데 요거는 이제 심리 지표입니다. 이게 이제 고점이 100이에요. 네. 100에서 지금 바닥 치고 나서 일부 2달 동안에 개선됐다고 해갖고 이걸 가지고 주택시장 살아났다고 난리를 쳤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이자 감담하기 난리가 났었고. 근데 결과적으로는 다시 꺾였어요. 크게 꺾인 건 아니지만은 100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낮다.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의 재료 요인도 좀 적절하게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국내 수출 물가 지수 어제 나온 그 내용인데 기업들의 채산성이 여전히 좀 나빠지고 있다. 다시. 그래서 일단은 어찌됐건 지금의 기준을 다시 뭐 천세를 회복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미국과 유럽 쪽 선진 시장이 21선이 이탈이 되고 그리고 강달러 기조로 돌아서게 됐을 때 이머징 마켓에 들어오던 외국계 자금은 주춤거릴 수밖에 없다. 혹은 네. 회수. 그래서 조금 뭐 보수적인 전략 아직까지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